반갑습니다. 동서대학교 게임학과 이동 교수입니다. 게임 AI 프로 5번째 아티클 Structural Architecture Common Tricks of the Trade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아키텍처의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만한 사항들에 대한 게 뭐가 있는지 인트로덕션에서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공통적 요소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한 용어들 몇 가지 다시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서론에서 언급하면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스크립팅에 관련된 패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패턴은 앞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죠. 나머지는 나왔던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한상태 기계, 가장 우리가 유명하고 가장 AI 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유한상태 기계입니다. 가장 유명한 AI 아키텍처인데요. 요즘은 이제 비헤이비얼 트리로 대체되는 분위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한상태 기계라면 결국은 뭐냐면 어떤 게임 NPC의 그 NPC였던 상태들을 갖다가 정의하고, 이 상태들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전이되는 이런 관계들을 갖다가 정의해 놓은 것이 유한상태 기기다,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때 스테이트가 결국은 리즈너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의미의 옵션이 되겠죠. 우리가 앞에 정의한 용어도 설명한다면. 그리고 이 스테이트와 전이라는 것이 유한상태 기기의 요소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또 어떤 행위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게 액션이라는 것도 포함해서 유한상태 기기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겠고요. 그 다음에 또 처음 등장하는 게 룰 베이스드 AI라는 게 있습니다. 규칙 기반 AI라고 부르는데, 아주 초창기 게임 AI에서 많이 쓰였던 어떤 기법입니다. 대표적인 게임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었던 게임이 이 룰 베이스드 AI를 통해서 잘 정의된 게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의 수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수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AI고요. 이 수로와 옵션의 어떤 모음을 갖다가, 하나의 수로와 옵션의 모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의 규칙이라고 정의합니다. 룰이라고. 그래서 게임에서 NPC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이 규칙들을 갖다가 다 정해 놓은 거예요. 수많은 규칙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 놓고, 어떤 수로가 참으로 증명됐을 때 이 옵션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규칙 기반 AI인데, 뭐 최근에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과거에 많이 쓰였던 기법입니다. 게임 AI에서. 이때 특징은 이 AI는 각 규칙에 대한 수로를 순서대로 평가합니다. 이 수로가 뭐냐 엇갈릴 수 있는데, 먼저 이거 먼저 봅시다. HP가 낮다면 도망친다. 수로가 뭐냐면 HP가 낮다, 이게 수로입니다. 그러면 도망친다, 이게 뭘까요? 자, 이게 옵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규칙을 이루는 겁니다. HP가 낮다라는 수로를 만약에 만족한다면, 이게 true를 하면 도망친다라는 옵션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탄약이 떨어지면 재장전한다. 마찬가지로 탄약이 떨어진다, 플레이 수로가 되겠죠. 재장전한다, 옵션이 될 것입니다. 플레이어가 시야에 들어오면 수로죠. 공격한다, 옵션입니다. 플레이어를 찾는다. 자, 그러면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수행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특징은 각 규칙에 대한 수로를 순서대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과 규칙에 대한 의존성이 룰 베이스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의해 놓은 순서가 결국 어떻게 보면 규칙과 규칙상의 유일한 어떤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하다가
차밍 규칙이 되면 을 만나면 이 해당 규칙에 대한 옵션을 실행하고요. 그 뒤에 있는 추가 규칙 평가는 중지하게 되는 형태를 띱니다. HP가 낮다면 도망친다. 먼저 뭐 4개 규칙이 이런 순서가 되어 있다면 순서 의존 중이란 말이죠. 이게 만약에 참이다. 그럼 2, 3, 4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HP가 낮지 않아요. 그러면 2로 넘어갑니다. 탄약이 떨어지면 재장전한다. 탄약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CI 들어오면 공격한다 한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CI 없어요. 그러면 플레이어 찾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른 어떤 우리가 아키텍처에서는 옵션 이란 규칙과 규칙 간의 관계성을 통해 가지고 해당 규칙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대표적인 예가 고프가 되겠죠. 그런 식의 연관성에 대한 아키텍처들을 갖다가 많이 정의하는데요. 과거에 써 있었던 룰 베이스 AI는 그렇지 않고 각각은 아주 독립적으로 그 어떠한 수로에 대한 옵션의 어떤 쌍들만을 정의해 놓고 이것들의 순차적인 어떤 순서적 배치에 의해서 규칙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룰 베이스드 A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효용성 기반의 AI, 유틸리티 베이스 시스템 또는 유틸리티 베이스드 AI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강의만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앞쪽에 다른 강의에서 그 유틸리티 베이스드 AI 관련된 그 강의를 조금 보다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그걸 좀 더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들었다는 가정하에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효용성이라고 하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효용성에 의해서 어떤 평가를 이룹니다. 내가 뭐 500원을 플러스 500원이라는 이익을 취할 60%의 확률과 1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40%의 확률이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효용성에서의 의사결정 판단인데,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게 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참이고 거짓인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나름의 휴리스틱한 함수를 만들어 놔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때 뭐 얘를 선택한다 만다라는 true false를 주지 않고요. 그에 대한 판단을 70% accept 하겠다. 얘는 30% accept 하겠다. 라는 형태의 점수로 리턴 값을 주거든요. 70%라면 0.7, 30%면 0.3. 이런 부동소 수정 값을 갖다가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적을 향해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택하겠다는 거와 도망가겠다. 두 가지 상황이 있다면 휴리스틱 함수에 의해서 어택이 0.7, 도망이 0.3 이런 값을 갖다가 부동소 수정 값으로 준다는 거죠. 이 부동소 수정 값은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행동을 더 선호하는가라는 가중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행동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우선순위 또는 효용, 유틸리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옵션의 어택이나 프리에 이러한 부동소 수정 값을 할당해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효용을 가지고 있는 옵션, 어택을 선택한다거나, 그렇죠. 또는 이것을 갖다가 확률 값으로 둬서 랜덤 함수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형태,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유틸리티 베이스 AI고요. 유틸리티 베이스 AI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효과가 높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휴리스틱 함수를 통해서 효용을 갖다 평가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많을 때 여러가지 어떤 고려사항들을 우리가 다 집어넣고 그 중에서 어떤 복잡한 그런 고려사항이 많은 환경에서 문제를 갖다 정의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유틸리티 베이스 AI입니다. 얘가 공격과 도망, 리로드, 적을 탐색하는 거 앞에하고 예제가 비슷하네요. 같네요.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휴리스틱 함수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평가를 해서 이게 나온 값들을
NPC한테 넘기는 거죠. 위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값을 통해서 FPS 캐릭터가 어떤 선택을 하는, 자,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유틸리티 베이스드 AI의 어떤 특성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고프 또는 HTN 플래너, 하이라이티컬 타스크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녀석인데요. 이건 사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 사실 그 네 번째 아티클에서 맨 마지막에 사실 짧게 나오긴 나와요. 근데 제가 왜 그건 강의 안 했냐면, 뒤에 HTM 플래너를 보다 좀 깊이 있게 다루는 아티클이 있습니다. 네, 그때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걸 묶어놓은 걸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비슷한 어떤 유형입니다. 약간의 특징이 좀 다른 그 플래너가 HTM 플래너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고프를 중심으로 봅시다. 어떤 목표가 주어져 있고요. 골이라고 부르는 목표가 주어져 있고,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목표로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들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실행하면 되는지라는, 만약에 A, B, C라는 액션이 있다면, 이런 A, B, C라는 액션의 옵션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참, 자, 옵션의 어떤 시퀀스를 갖다가 생성해서 반환하는 어떤 그런 그 추론기 아키텍처가 이제 고프죠. 골 오리엔티드 액션 플래너입니다. 하나의 플래너입니다. 계획기입니다. FPS 캐릭터 예를 들자면 목표가 뭐겠습니까? 플레이어를 죽이는 거죠. enemy dead. 자, 그러면 실행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가지 가능한 옵션들 탐색해서 이런 상대편을 죽이는, 플레이어를 죽이는 이 목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옵션의 시퀀스를 발견하기 위해서 세계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A에서 아주 다양한 선택지가 사실은 존재하겠죠. 자, 그 중에서 골까지 가는 선택지를 모색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들은 서치 포, 어택, 리로드 있다면 이런 식의 액션 옵션 시퀀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적을 먼저 탐색하고, 적을 발견하면 공격하고, 공격하다가 중간에 탄환이 떨어지면 리로드하고 다시 공격을 반복하는, 자, 이게 하나의 액션 시퀀스가, 옵션 시퀀스가 되겠죠. 근데 고프에서는 참 재밌는 성질들이 사실 많아요. 그 중에서 플래너가 상황이 바뀌면 중간에 다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참 재밌는 특징입니다. 만약에 공격을 하다가 우리 NPC가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 HP가 많이 떨어졌다 하면, 이제 목표를 적을 죽인다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는다 와 같은 새로운 목표로 변경해서 그 선택지를 갖다가 즉시에 다시 교체할 수 있는, 그래서 프리라는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자, 이런 능력치를 갖다가 보유할 수 있는 게 고프의 또 나름대로 재밌는 특징이다 라고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BT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각광받고 실제 많이 쓰이고 있는 테크닉이죠. 행동 툴인데, BP에 대한 일반적인 개론은 여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좀 주요한 재밌는 특징이 이겁니다. BT가 왜 괜찮으냐, 그 하이라키칼 파이나트 스테이트 머신 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자, 이거보다 좋은 이유가 BT가 이 앞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다른 아키텍처를 BT 안에 네스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BT에 어떤 셀렉터가 있을 때 이 셀렉터를 갖다가 뭐로 쓰느냐, 유틸리티 베이스드 시스템 AI. 자,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별도의 AI 아키텍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BT의 일부 요소로서 다양한 다른 아키텍처를 갖다가 내포해서 복잡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BT라는 것은 일단 셀렉터로 구성된 툴인데, 이 각 셀렉터마다 전체 결정의 일부를 갖다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초창기에 처음 등장한 BT는 이때 셀렉트는 매우 단순한 구조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확산됨에 따라서 이 BT가 이제 아키텍처라기보다 아키텍처 전체를 갖다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BT에 대한 아티클이 뒤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니까 그때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일단 BT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다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같아 한번 쭉 다시 살펴본 거고요. 이 아티클의 목적이 뭐였어요? 아키텍처라는 게, AI 아키텍처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게임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가 좀 변형하거나 새로 발명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또는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팁이 뭐냐라는 게 이 아티클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지식이었죠. 이제 그 이야기에 이제 접근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는 Hierarchical Reasoning이라고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이게 사실 1번입니다. 이 아티클에서 이야기할 1번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계층적 추론이다 라고, 계층적 판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그 리저널을 갖다가 계층적으로 구성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층적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는 뭐냐면 결국 복잡도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 그 가장 흔하게 만나는, 그리고 우리가 또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AI 컨피규레이션 만드는 것이 어려움이 뭐냐, 컨피규레이션 사이즈에 비해서 스케일이 커진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이게 유한 상태 기기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유한 상태 기기에서 상태가 뭐 2개라면 뭐 이렇게 2개의 트랜지션이 있겠지만 상태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가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6개거든요. 하나가 늘어났는데 다시 6개가 더 추가돼요. 그럼 또 다른 게 하나 늘어나면 이번에는 8개가 추가되겠죠.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 자체의 스케일러빌리티, 확장, 그러니까 우리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걸 갖다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FSM 같은 경우에도, 자, FSM을 갖다가 계층 구조를 나눠 가지고 만들어서 이 복잡도를 줄입니다. 이 하이라키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자, 이게 바로 하이라키컬 리즈닝입니다. 이 문제는 FSM 뿐만 아니라 다른 아키텍처도 동일하게 어떤 계층적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복잡도를 피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이 내용을 읽어봅시다. AI가 조정한 것이 만약에 많아진다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것, 또 거기에 포함된 옵션, 공격하다, 리로드하다, 도망가다, 이런 옵션들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새로운 어떤 옵션이 추가될 때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만 이제 어떤 다른 하나의 상태와만 어떤 관계를 갖다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각각의 옵션들과의 연계성,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유한상태 기기만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유한상태 기기를 든 것이고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틸리티 베이스드 AI 같은 경우에는 이 휴리스틱 함수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야 되는데 휴리스틱 함수 자체의 설계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휴리스틱 함수에 어떤 값을 뱉어내야 되느냐, 이 밸런스 조정한다는 게 상당히 그 유틸리티 베이스드 AI에서는 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살펴본 룰 베이스드 AI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룰과 룰 간의 연관성에 대한 장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룰을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가 중요한 이슈인데요. 복잡도가 늘어나면 룰을 어느 위치에 배치할 것이냐, 배치의 어려움입니다. 룰이 뭐 각각 경우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규칙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이걸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룰을 그냥 정의하는 것은 되게 쉬워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옵션을 선택한다. 근데 룰의 배치 자체가 상당히 문제를 갖다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계층적으로 만들자. 그럼 계층적인 의미는 뭐냐? 어떤 행위가 어떤 특정한 패턴을 들고 있을 때 이 전체의 행위를 묶어내는 추상적 레벨을 갖다가 윗단에 하나 더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행위들의 어떤 연관관계들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하이라키 간에 어떤 뭐 이건 지금 FSM인데요, 전의를 갖다가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복잡도를 줄여내는 거죠. 하이레벨의 리즈너 같은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크고 중요한 결정을 담당합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냐 수비냐 뭐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 상태이다 또는 수비 상태이다, 이런 크고 중요한 결정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자, 공격 상태일 때 취할 수 있는 행위들, 자, 로레벨 리즈너에서는 이 하이레벨 리즈너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행위들을 갖다가 정의하는 것이 로레벨 리즈너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만약에 뭐 어떤 잡 스케줄링, 어떤 스케줄링을 하는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뭐 우리의 일상이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고 출근하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 레벨에서 결정할 수 있는 추상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되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뭐다라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고, 이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될 행위들이 있죠. 자, 그걸 로레벨 리즈너에서 자, 우리가 실행하는 형태로 구성하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점이 뭘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롤레벨 리즈너가 얼만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그 복잡도가 전체 복잡도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 말은 결국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롤레벨 리즈너를 갖다가 구성만 하면 복잡다고 획기적으로 줍니다. 만약에 어떤 AI 컨피규레이션의 코스트가 하나를 만들어낼 때 n의 제곱이라고 가정합시다. 비고의 n의 제곱에 타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25개의 옵션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최악의 경우 어떻습니까? 25의 2승 곧 625개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비고 625라는 복잡도, 비고는 아니겠죠. 625라는 복잡도를 가진다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25개를 갖다가 5개의 리즈너별로 5개의 옵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25개를 다 이렇게 동일한 레벨에서 이렇게 다루지 말고, 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5개씩 이렇게 묶자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관계들 5개씩 묶어서 연관관계를 표현한다면, 자, 그 롤레벨 리즈너는 5의 제곱이 되겠죠. 자, 하지만 5개 옵션은 그냥 5개 별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125개를 줄이는 거예요. 625에서 125, 5개를 줄이는 거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이 줄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때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이라키칼하게 이 전체 구성 요소들을 갖다가 정의해서 표현할 건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지 다른 것들이 그렇게 뭐 어렵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구현 자체도 그렇게 까다롭진 않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단순한 형태의 AI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설명으로 포함하면 옵션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옵션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자, 옵션의 개수가 되게 많다, 되게 복잡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AI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이것을 어떻게 유사한 것들을 묶어서 상위 계층들을 만들고 상위 계층 간의 관계로 표현하는
계층적 구조로 구성할 것인가, 자, 이걸 갖다 고민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적용시키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자, 첫 번째인 하이라키 리즈닝. 자, 이걸 갖다 적용한 뭐 다양한 아티클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나와 있는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게임에 나와 있는 하이라키컬 FSM에 관련된 아티클도 한번 참조하시고요. HTM 플래너에서 어떻게 하이라키컬하게 플래너를 만들 것인가에 관련된 어떤 논문도 있네요. 고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택 베이스드 아키텍처를 만들어내는 게 게임 프로그램 위즈덤 4권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코맨드 하이라키라고 명령어 자체의 하이라키를 만들어내는 기법들도 위즈덤 게임 프로그램, 이건 AI 게임 프로그래밍 위즈덤 같은 책입니다. 4권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비헤비얼 트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형적인 예인데 BT 자체가 사실은 하이라키컬하게 계층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추론 아키텍처를 이러한 BT라는 계층적 인프라에 캡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BT를 사용할 때는 BT 자체가 아주 쉽게 계층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이미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5.4 하이라키컬 리즈닝 살펴봤고요. 그 뒤이야기는 다음 아티클에서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